진룡그룹 본사 100층 회장실은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거대한 유리 상자였다. 강태환 회장은 티끌 하나 없는 마호간이 책상에 앉아 다음 분기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냉철한 강철 같았고 감정의 동요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숫자로 세상을 보고 효율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그때 그의 개인 단말기에 조용한 알림이 떴다. 시장 분석이나 긴급 보고가 아니었다. VVIP 저녁 식사, 필수 참석, 아펙스 호텔 시그나투라. 강태환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의 비서실 쫓아 그의 사적인 시간을 마음대로 배정할 권한이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그의 시스템에 대한 침입이었다. 그는 즉시 보안팀에 이 일정을 추적하라고 지시할 생각이었지만 알림은 그의 가장 높은 보안 등급을 뚫고 들어와 있었다.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의 아들 강민준. 강태환은 혀를 차며 무시하려 했지만 필수 참석이라는 문구가 그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누가 감히 그에게 명령을 내린단 말인가.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평범해 보이는 12살 소년의 방 안에는 도시의 중앙관제센터를 방불케 하는 슈퍼컴퓨터 장비가 숨겨져 있었다. 강민주는 8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응시하고 있었다. 한쪽에는 아버지의 생체 신호가, 다른 쪽에는 아펙스 호텔의 보안 시스템이, 그리고 중앙에는 한지수라는 여성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떠 있었다. 민준의 IQ는 300이었지만 그는 학교에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로 지냈다. 그에게 세상은 너무 느리고 비논리적인 곳이었다. 10년 전 그의 어머니 서연화가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 실종 후 사고사로 종결했지만 당시 2살이었던 민준의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남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추적해왔다. 아버지를 위한 소개팅은 핑계일 뿐이었다. 이것은 10년에 걸친 조사의 정점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방대한 자원과 자신의 천재적인 해킹 능력을 결합하여 유령처럼 사라진 어머니의 흔적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지수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그녀는 10년 전 사고 이후에 기록만 존재하는 완벽하게 조작된 신분의 소유자였다. 민주는 아버지의 단말기에 일정을 심기 위해 진룡그룹의 3중 방화벽을 우회하는데 72시간을 쏟아부었다. 강태환은 이것을 아들의 유치한 반항 정도로 여기겠지만 민준에게는 이것이 그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그는 모니터 속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한지수의 모습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비논리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강태환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 건방진 약속의 배후를 확인하고 그것이 아들의 장난이라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이 뚫렸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끼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에게 저녁 식사는 시간 낭비였고 감정 교류는 비효율적인 활동일 뿐이었다. 그가 검은색 세단을 타고 서울의 야경을 가로지르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진룡, 바이오의 신약 승인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창밖의 화려한 불빛에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미지의 인물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저 이 불필요한 일정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사무실로 복귀할 생각뿐이었다. 아펙스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VVIP 레스토랑 시그나투라는 단 한 팀의 손님만을 위해 존재했다. 한지수는 자신이 왜 이런 곳에 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작은 연구소의 계약직 연구원이었다. 며칠 전 익명의 후원자가 자신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는 낡은 가방끈을 3개 움켜쥐었다. 이런 호화로운 장소는 그녀의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온 단정한 투피스 정장이 이곳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어쩌면
연구비 지원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절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레스토랑 내부의 모든 카메라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한지수가 긴장한 듯 물만 영어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준의 안면 인식 시스템은 그녀와 서연화의 10년 전 사진을 비교하며 99.%의 일치율을 표시했다. 하지만 민준에게 필요한 것은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각도 찻잔을 쥐는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 그것은 민준이 오래된 가족 비디오에서 수천 번도 더 돌려보았던 어머니의 습관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울렸다. 10년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잊은 듯 일에만 몰두했고 세상은 그녀를 지웠다. 하지만 민준은 단 하루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환 회장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출발했다는 신호가 떴다. 작전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환은 개인 비서에게 이어피스를 통해 격앙된 목소리로 지시했다. 당장 이 예약의 출처를 알아내. 내 보안 프로토콜을 통과한 놈이 누군지 색출해. 찾아내는 즉시 해고야. 그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프라이빗 다이닝룸의 육중한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상대를 보지도 않고 쏘아붙일 준비를 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큰 실수를 한. 강태환의 말이 중간에 끊겼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고정되었다. 시간은 그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숫자와 전략 분노가 한순간에 증발했다. 그의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가 지난 10년간 애써 묻어두려 했던 그의 아내 서연화였다. 그녀는 10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조금 더 수척해졌지만 그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약간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지적인 호기심으로 빛나던 눈동자, 그리고 긴장할 때마다 아래 십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까지. 강태환은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민준의 비밀기지에서 아버지의 심박수가 분당 140회까지 치솟는 것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다. 민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얼어붙은 얼굴과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한지수의 모습을 동시에 지켜보고 있었다. 10년 동안 준비한 계획의 첫 번째 주사위가 던져졌다. 강태환의 얼어붙은 시선은 맞은편 여성에게 고정되었다. 10년.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스스로를 강철로 만든 갑옷 안에 가두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슬픔은 나약함의 증거였다. 진룡 그룹을 이끌기 위해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방어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서연화였다. 닮은 사람이 아니었다. 흉내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 특유의 지적인 호기심으로 살짝 빛나는 눈동자. 긴장할 때 미세하게 떨리는 속눈썹. 10년 전 실종되던 날 아침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어떻게?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는 자신이 과로로 인한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한지수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여자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그녀는 익명의 후원자가 진룡그룹의 총수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소문으로만 듣던 냉혈한 얼음 황제 강태환. 그는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당장이라도 호통을 칠 것 같은 기세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보자마티자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얼굴에 스친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원초적이고 깊은 것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었다. 한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반쯤 일어섰다.
이 강력한 남자가 내뿜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강태환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기억이 폭발했다. 비 오는 날 연구실에서 밤을 새운 그녀를 데리러 갔던 일, 아들 민준을 애물 안고 서툴게 웃던 그녀의 미소, 그리고 마지막 다툼, 연구에만 몰두하는 그녀에게 그가 퍼부었던 차가운 말들. 당신에게는 진룡보다 그깟 연구가 더 중요한가?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얼음 송곳처럼 찔렀다. 이것은 함정이다. 그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의 적들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꾸민 잔인한 연극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심장이, 그의 모든 세포가 그녀의 이름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갈라져 나왔다. 서연화. 그 이름이 레스토랑의 정적 속에 무겁게 울렸다. 한지수는 그 이름에 움찔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팠다. 꿈속에서 들어본 듯 희미하고 아련한 이름이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지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 10년 전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낯설었다. 그를 모르고 있었다. 강태환의 통제력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평소에 냉철한 그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했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그녀에게 성큼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은 다급했고 절박했다. 아니, 당신은 서연화야. 내 아내.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그녀가 실제한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한지수에게 이것은 공포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죽은 아내라고 부르며 손을 뻗는 상황.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러지 마세요. 전 당신을 모릅니다. 전 한지수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그녀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당장이라도 도망칠 기세였다. 그녀의 격렬한 저항에 강태환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가 알던 서연화는 이런 식으로 공포에 질리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당당하고 강인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민준의 통제실. 모니터 속에 한지수는 극도의 공포와 혼란 상태를 보였다. 아버지의 생체 신호는 위험 수준을 넘나들었다. 민준은 기억 상실이라는 자신의 가설이 사실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살아있었지만 지난 10년의 기억, 그리고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민준은 한지수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했다. 성문 샹번은 10년 전 서연화의 데이터와 99.9% 일치했다. 하지만 감정 패턴은 완전히 달랐다.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차있던 파형은 사라지고 불안정하고 위축된 파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기억을 지웠거나 혹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한 해리성 기억 장애일 것이다. 레스토랑 안 강태환은 무너지는 자신을 간신히 추슬렀다. 그는 그녀를 더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애원하는 듯한 어조였다. 제발 기억해봐. 우리가 처음 만난 곳, 남산의 벤치, 당신이 항상 마시던 라벤더 차, 우리 아들, 민준이. 다른 모든 말에는 무감각하게 반응하던 한지수가 민준이라는 이름에 날카롭게 반응했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격렬한 두통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이마를 짚었다. 민준. 그 이름은 혀끝에서 따뜻하게 맴돌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다 다시 가라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전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과 정체 모를 두통, 그리고 눈앞의 남자가 주는 압도적인 슬픔이 그녀를 짓눌렀다. 강태환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그리고 자신의 아들마저 기억하지 못했다. 10년 만의 재회는 그에게 기적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아내를 찾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영원히 잃었음을 깨달았다. 한지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 만남은 명백한 실수였다. 전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오해였던 걸로 하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고쳐매고 문을 향해 거의 도망치듯 걸어갔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공간과 부서진 심장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저 남자에게서 벗어나야만 했다. 연화야. 강태환이 절박하게 그녀를 다시 불렀다. 그 소리는 분노도 명령도 아닌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한지수는 그 소리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는 레스토랑 문을 황급히 열고 나가버렸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VVIP 룸의 정막을 갈랐다. 강태환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진룡그룹의 총수로서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10년 동안 찾아 헤맨 유령을 만났다. 그리고 그 유령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나 사고가 아니었다. 10년 전 그가 놓쳤던 훨씬 더 거대하고 사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주는 호텔을 빠져나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위성 카메라로 추적했다. 그녀는 불안한 듯 계속 뒤를 돌아보며 택시에 올라탔다. 민주는 즉시 자신이 비밀리에 고용해둔 아버지의 기업 보안팀과는 무관한 민간 군사기업 PMC의 최고 등급 요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알파팀 목표물 추적 및 보호 개시, 절대 노출 금지. 민준의 계획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어머니는 살아있지만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 이제 수색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전쟁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여전히 불안정한 생체 신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에 대해 미미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은 진실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불빛들과 달리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한적한 전통 가옥 청송제, 팅송자이는 깊은 어둠과 정막에 잠겨 있었다. 이곳은 진룡그룹 부회장 박상철의 사적인 공간이었다. 겉으로는 겸손한 선비의 거처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호화로운 집기들로 채워져 있었다. 박상철은 잘 다듬어진 정원의 소나무를 바라보며 값비싼 백주 바이주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10년이었다. 강태환의 그림자 밑에서 그의 오만한 독주를 견뎌낸 세월이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터였다. 자신이 10년간 공들여 키운 진룡 바이오가 그룹의 핵심이 되었고 이사회의 신임은 그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그는 강태환이 늙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회장 자리에 앉았다고 경멸했다. 진정한 능력은 자신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기반은 10년 전 그가 확보한 서연화의 연구 데이터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고가 있었지만 박상철에게는 목적을 위한 정당한 희생일 뿐이었다. 그는 죽은 서연화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때 그의 찻상 위에 놓인 암호화된 특수 단말기가 짧게 진동했다. 평소라면 무시했겠지만 발신자 표시는 그가 아펙스 호텔에 심어둔 최고 등급 정보원이었다. 강태환의 동태를 감시하는 핵심 라인이었다. 박상철은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지? 시시콜콜한 보고라면 용납 못해. 수화기 너머로 긴장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부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회장님이 방금 시그나투라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박상철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 얼음덩어리가 여자를 만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정보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게 그 여자가 누군지 빨리 말해. 박상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정보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10년 전에 죽은 서연화 실장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순간 박상철의 손에 들려있던 백자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맑은 술이 값비싼 카펫을 적시며 깨지는 소리가 청송제의 정적을 갈랐다. 박상철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헛소리 마. 시체도 찾지 못했지만 분명히 죽었어. 내가 확인했단 말이다. 그의 목소리가 이성을 잃고 흔들렸다. 사진 찍었나? 정보원은 다급히 대답했다. 보안이 너무 삼엄해서. 하지만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회장님이 그녀를 서연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기를 한지수라고 하며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한지수. 박상철의 머릿속 컴퓨터가 빠르게 돌아갔다. 서연화가 살아있다. 10년 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지?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녀가 강태환을 만났다. 만약 그녀의 기억이 돌아온다면 박상철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상을 했다. 그의 부명예, 그리고 진룡그룹에 대한 야망까지. 모든 것이 서연화라는 여자의 죽음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 1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6.2 에너지 코어, 서연화가 매달리던 그 혁신적인 기술. 그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었다. 박상철은 그것을 강태환이 아니라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화에게 동업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기술은 진룡의 것도 당신의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인류를 위한 거예요. 어리석고 이상주의적인 여자.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웠다. 연구 데이터 원본을 빼돌리고 그녀를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는 것. 빗길 속의 덤프트럭, 불타는 차량.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는 데이터의 일부를 손에 넣었고 그것만으로도 진룡 바이오를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핵심 데이터는 서연화의 머릿속에만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머리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박상철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랐지만 이내 그것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10년 전에는 실수가 있었다. 살아남게 둔 것, 그것이 실수였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말기의 다른 버튼을 눌러 그의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박상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10년 묵은 쓰레기가 다시 기어나왔다. 이름은 한지수. 방금 아펙스 호텔을 떠났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번에는 흔적도 남기지 마라.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모든 걸 끝내. 그는 망설임 없이 명령을 내렸다. 서연화의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 강태환이 그녀를 보호하기 전에 처리해야 했다. 전화를 끄는 박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새 술병을 집어들었다. 그는 강태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알았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애송이었다. 죽은 아내가 나타났으니 지금쯤 혼란에 빠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다. 박상철은 자신이 그 빈틈을 파고들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 다짐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어두운 이면. 버려진 창고를 개조한 비밀 아지트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상철의 그림자이자 진룡그룹의 비공식적인 문제 해결팀이었다.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로 구성된 이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팀의 리더인 고스트는 박상철의 명령을 하달받았다. 목표 한지수, 현 시간부로 추적 개시, 신원 불명, 서연화와 동일 인물로 추정, 제거 명령이다. 전원 장비 확인하고 즉시 출발. 그들은 순식간에 검은색 작전 차량에 탑승했다. 그들은 이미 박상철의 정보망을 통해 한지수가 탑승한 택시의 번호와 경로를 확보한 상태였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한편 아펙스 호텔 시그나툴에 홀로 남겨진 강태환은 굳어있던 몸을 겨우 일으켰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특유의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 당장 내 보안팀 총책임자 윤 실장 연결해. 잠시 후 윤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강태환은 창밖의 야경을 노려보며 명령했다. 방금 호텔을 나간 한지수라는 여자.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출생, 가족, 직장, 과거 행적.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오늘 이 만남을 주선한 놈이 누군지 색출해. 이건 내 아들 민준이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들 방해 보안 시스템도 다시 점검해. 강태환은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 정교한 함정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연화와 닮은 여자를 이용해 자신을 흔들려는 적들의 수작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서연화라면, 그리고 기억을 잃었다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의 분노는 적들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민준의 통제실. 민준은 어머니의 택시를 뒤따르는 자신의 PMC 알파팀의 위성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통합관제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체불명의 차량 세대가 빠른 속도로 어머니의 택시 경로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은 알파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노골적으로 추격로를 좁혀오고 있었다. 민주는 그들의 통신을 해킹하려 시도했지만 강력한 군용 등급의 암호화에 막혔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범이 아니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팀이었다. 10년 전 어머니를 사라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세력이었다. 민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자신의 계획이 잠자던 뱀을 깨웠다. 그는 즉시 알파팀 리더에게 암호화된 음성 메시지를 전송했다. 알파 리더, 적대 세력 확인, 섹터 4 진입 중, 교전 허가, 목표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절대 실패는 없다.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도시의 모든 신호등과 CCTV를 장악할 준비를 했다. 두 번째 전쟁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태환이 탄 세단은 침묵 속에서 한남동의 저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도 태블릿을 보며 보고를 받았겠지만 지금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은 비현실적인 빛에 얼룩처럼 번져나갔다. 서연화, 한지수. 두 이름이 그의 뇌리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했다. 적들의 함정일 경우 자신을 감정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10년 동안 준비한 잔인한 연극. 하지만 그의 본능이 이성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그것이 진짜 서연화라고 외치고 있었다. 기억을 잃었을 뿐
그녀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아들 민준의 짓이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멈췄다. 그는 차에서 내려 비틀거릴 뻔한 몸을 바로잡았다. 저택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집사는 그의 창백한 안색에 놀랐지만 감히 묻지 못했다. 강태환은 폭풍의 눈처럼 불안정한 기운을 내뿜으며 2층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민준의 방은 겉보기엔 평범했다. 하지만 강태환이 비밀번호와 홍채 인식을 통과해 문을 열자 슈퍼컴퓨터 서버의 낮은 운궁거림이 그를 맞았다. 8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중앙에 아들이 앉아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민준은 헤드셋을 끼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한쪽 모니터에는 강남의 복잡한 교차로 CCTV 영상이, 다른 쪽에는 암호화된 통신을 해독하려는 프로그램이, 그리고 중앙에는 알파팀과 적대 세력의 위치를 나타내는 전술 지도가 떠 있었다. 그는 지금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는 중이었다. 강태환은 아들의 태어나마니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그 집중력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성큼 다가가 민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다. 강민준,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오늘 밤 그 여자, 네가 꾸민 짓이냐고 묻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낮게 울렸다. 민준은 천천히 헤드셋을 벗었다.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차가운 눈동자가 아버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냉철한 판단과 아버지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만이 어려 있었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 그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서연화. 10년 전 실종되셨고 저는 5년 전부터 어머니를 추적해왔습니다. 민준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두 분을 만나게 한 순간 10년 전 어머니를 사라지게 만들었던 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강태환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가 평생 이해해온 세계의 근간을 흔들었다. 12살짜리 아들이 10년 전의 음모를, 그것도 자신 몰래 추적해왔다고. 그리고 지금 그녀가 위험하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게 정말. 민준은 아버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는 모니터 하나를 아버지 쪽으로 돌렸다. 진룡그룹 보안팀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PMC 알파팀입니다. 현재 목표물 어머니를 보호하며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격자들입니다. 박상철 부회장의 비선 조직 고스트입니다. 화면에는 검은색 SUV 3대가 택시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위성 영상이 잡혔다. 민준은 다른 키를 눌렀다. 박상철 부회장의 암호화된 통신 기록 자금 흐름, 그리고 10년 전 서연화의 차량 사고 현장 데이터를 재구성한 시뮬레이션이 화면에 펼쳐졌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암살 시도였습니다. 강태환은 아들이 제시하는 냉혹한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10년간 아내를 죽인 것이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마지막 다툼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 하지만 진범은 따로 있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던 박상철이었다. 민준은 다른 화면을 가리켰다. 박상철은 10년 전부터 진룡 바이오의 자금을 횡령해왔습니다. 이건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 돈의 일부가 고스트팀의 운영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의 적이 아니라 박상철 개인의 사병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대했다. 원본은 손상되어 복구 불가능 판정을 받은 파일이었다. 경찰 기록은 조작되었습니다. 원본 파일을 복구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보세요.
덤프트럭은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차를 측면에서 덮쳤고 운전자는 사고 직후 대기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강태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다. 어머니는 아마도 충격으로 기억을 잃으셨을 겁니다. 박상철은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오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고스트를 보낸 겁니다. 이번에야말로 영원히 입을 막기 위해서 민준이 제시한 증거는 완벽했다. 그것은 진룡그룹의 법무팀이나 정보팀이 수개월을 매달려도 찾아내지 못할 수준의 것이었다. 그는 아들을 과소평가했다. 아니, 그는 아들을 완전히 무시했다. 자신의 슬픔에 빠져 이 작은 천재가 홀로 어떤 거대한 진실과 싸우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일에 미쳐 아들을 방치했다. 아내가 사라진 고통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학대하듯 일에만 매달렸다. 그 사이 이 작은 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아니 진실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태환은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깊은 부끄러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아들의 작은 어깨를 바라보았다. 저 여린 어깨가 지난 10년간 자신과 아내의 목까지 짊어지고 있었다. 자신은 과거로부터 도망쳤지만 아들은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아들로만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구원자이자 유일한 동맹이었다. 강태환은 자신의 무력감을 통렬하게 깨달았다. 그는 진룡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아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다. 박상철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고 자신을 10년간 기만해 온 자에 대한 살해에 가까운 증오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자 이제는 가장 강력한 동료가 된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박상철, 그 쥐새끼가.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찼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꺼내들었다. 강태환은 윤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혼란스러운 그것이 아니었다. 윤 실장, 지금 당장 비상사태다. 내 사설 경호팀 블랙옵스 전원 소집해. 위치는 내가 전송한다. 목표는 한지수라는 여성의 절대적 확보다. 적대 세력이 접근 중이다. 교전도 불사한다. 이건 명령이다. 그는 전화를 끊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네가 가진 모든 정보를 내게 넘겨. 그리고 내 팀에게 내 팀과 공조하라고 지시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파팀은 어머니를 안전가옥으로 유도할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팀이 필요합니다. 고스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해요. 민준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제가 도시교통망을 제어합니다. 고스트의 경로를 차단하고 아버지의 블랙옵스 팀이 최단 경로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민준의 눈이 빛났다. 그는 아버지라는 거대한 무기를 얻었다. 자신의 지성과 아버지의 힘이 결합하는 순간이었다. 강태환은 아들의 통제실 한가운데 섰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을 어린아이로 대하지 않았다. 윤 실장 민준이가 보내는 전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그는 현장 지휘관이다.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 아들을 총지휘관으로 임명하는 것. 그것은 강태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뢰 표현이었다. 부자 후찌 사이에 10년간 얼어붙었던 벽이 무너졌다. 그것은 뜨거운 화해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 즉 서연화를 보호하고 박상철을 무너뜨리기 위한 차갑고 견고한 동맹의 결성이었다. 한 사람은 제국을 움직이는 힘을, 다른 한 사람은 그 힘을 조종하는 두뇌를 가졌다. 강태환은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블랙옵스의 아이콘을 보았다. 진룡그룹의 공식 경호팀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그만을 위해 존재하는 최전계 부대였다.
그들이 민준의 알파팀과 합류한다면 고스트를 제압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민준의 모니터에서 붉은 경고등이 깜박였다. 고스트가 알파팀의 유도를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더 빨라요. 한남대교 남단입니다. 충돌 예상시간 3분. 강태환은 주먹을 꽉 쥐었다. 블랙옵스는 얼마나 걸리지? 민준이 대답했다. 5분. 우리가 시간을 벌어야 해요. 민준은 즉시 한남대교 남단의 모든 신호등을 빨간불로 바꾸고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했다. 하지만 고스트의 검은색 SUV들은 주저없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감행했다. 그들은 목표물을 위해서라면 대형 사고도 감수할 자들이었다. 아버지, 그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 냉철한 천재 소년의 목소리에 실린 두려움. 그것은 강태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깨웠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아니다. 우리가 막는다. 10년 전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아. 절대로. 강태환의 눈은 아들의 모니터에 떠오른 적들의 위치를 꿰뚫어 볼 듯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자원을 동원해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10년 만에 되찾은 아내를 위해서. 한지수가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다. 아펙스 호텔의 화려함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연구 장비와 책들로 발 디딜 틈 없는 비좁은 공간이었다. 엘리베이터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강태환이라는 남자의 절박한 눈빛과 서연화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힘없이 벽에 기댔다. 지난 10년, 그녀의 기억은 끔찍한 교통사고에서 깨어난 병실에서 시작되었다. 이름도 과거도 없는 그녀에게 한지수라는 신원이 주어졌다. 작은 연구소에서 지원을 받아 겨우 자신만의 연구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오늘 밤의 만남은 그 안개를 폭풍으로 바꾸어 놓았다. 민준이 그 이름을 되뇌자 뇌를 쪼개는 듯한 두통이 다시 밀려왔다. 그녀는 진통제를 찾아 물 없이 삼켰다. 강태환의 얼굴에서 본 고통,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만약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누구인가? 그녀는 샤워를 하려다 말고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연구 노트를 바라보았다. 유기, 에너지 변환 효율. 그녀가 왜 이 연구에 집착하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그저 본능처럼 이끌릴 뿐이었다. 그녀가 노트를 집어드는 순간 기억의 파편이 섬광처럼 스쳤다. 거대한 기계장치, 파란색 빛을 내며 운궁거리는 코어, 그리고 비에 젖은 아스팔트 냄새, 경적 소리, 정면에서 돌진해오는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 쇠가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온몸을 감싸는 불타는 듯한 고통. 안 돼. 데이터. 유유악 한지수는 노트를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두통이나 상상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과거의 비명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휩싸여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자신은 정말 서연화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었다. 그렇다면 강태환은 그 순간이었다. 복도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쇠붙이가 마찰하는 소리. 오피스텔의 낡은 방음벽을 뚫고 들어온 그 소리는 그녀의 모든 감각을 곤두서게 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딸깍. 디지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였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민준의 통제실. 정막을 깨는 경고음이 울렸다. 목표물 어머니 심박수 급상승. 현관 도어록 강제 해제 확인.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고스트 예상보다 빠르군.
그는 즉시 알파팀과 블랙옵스 팀에게 최종 돌입 명령을 내렸다. 양동 개시. 목표는 생포 불가능할 시 제거. 한지수는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 실험용 액체 질소 탱크가 있는 작은 창고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창고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보았다.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남자 3명이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었고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팀의 리더인 고스트가 손짓으로 팀원들에게 수색을 지시했다. 그는 적외선 고글을 내리고 방안을 훑어보았다. 타겟은 내부에 있다.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한지수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았다. 이것은 강도가 아니었다. 그녀를 죽이러 온 암살자들이었다. 공포가 그녀를 마비시키려 했지만 10년 전 서연화의 생존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무거운 현미경을 움켜쥐었다. 한 놈이 창고 쪽으로 접근하는 순간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가며 현미경을 그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저기 있다. 고스트가 소리치며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눴다. 한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반대편 비상계단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계단을 구르듯 뛰어내려갔다. 2명의 괴한이 즉시 그녀를 뒤쫓았다. 놓치지 마. 알파 리데오 타겟이 건물 밖으로 이동 중. 적 2명 근접 추격. 민준이 상황을 중계했다. 지금 즉시 B플랜으로 전환한다.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오피스텔 전체에 요란한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모든 엘리베이터의 전원이 차단되었다. 젠장 계단을 내려가던 고스트가 욕설을 뱉었다. 잠에서 깬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복도로 쏟아져 나왔고 순식간에 계단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켜 비키라고 고스트가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한지수를 쫓았다. 하지만 혼란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한지수는 1층 로비를 가로질러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다. 그녀는 무작정 큰 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SUV 2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고스트 팀의 나머지 병력이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뒤에서는 계단에서 내려온 고스트와 그의 부하가 앞에서는 차에서 내린 괴한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녀는 완벽하게 갇혔다. 도망칠 곳은 없다, 서연화. 고스트가 총을 겨누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박상철 부회장께서 안부를 전하더군. 얌전히 죽었어야지. 왜 다시 기어나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그 말은 한지수에게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강태환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자신은 서연화였고 박상철이라는 자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고스트가 방가수에 손가락을 거는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민준의 명령과 함께 골목 양쪽에서 수십 개의 눈부신 전술 라이트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어둠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혀졌다. 고스트 팀원들은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다. 붕.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장갑 처리된 검은색 세단과 전술 차량들이 골목의 입구와 출구를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진룡그룹 블랙옵스와 민준의 알파팀이 동시에 현장을 장악했다. 스나이퍼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고스트 팀원들의 이마와 가슴을 겨누었다. 블랙옵스의 리더 윤 실장이 방탄 차량에서 내렸다. 그는 방탄조끼와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진룡그룹 보안실이다. 무기 버리고 투항해라. 너희들은 포위됐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고스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었다. 자신들을 유인하기 위한 정교한 함정이었다. 제기랄 쏴라 목표물만 제거하면 된다. 고스트가 한지수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탕탕탕. 고스트의 총구에서 불꽃이 튀기도 전에 옥상에 자리 잡고 있던 알파팀 스나이퍼의 저격 소리가 먼저 울렸다. 고스트와 그의 부하들의 손에 들린 총이 정확하게 피격당해 공중으로 튕겨나갔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았다. 블랙 옵스 팀원들이 일제히 돌격했다. 그들은 고도로 훈련된 고스트 팀원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술과 화력을 선보였다.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지만 승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밀린 고스트 팀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알파팀의 여성 요원 한 명이 방탄 담요로 한지수를 감쌌다. 괜찮으십니까? 서연화 실장님, 강태환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요원은 그녀를 부축해 가장 안전한 장갑 차량으로 신속하게 밀어 넣었다. 한지수 아니 서연화는 차 안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서연화 실장님이라는 호칭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과 지금 자신을 구한 자들, 이 모든 것이 한 남자 강태환과 연결되어 있었다. 윤 실장이 제압된 고스트의 마스크를 벗겼다. 그는 윤 실장을 노려보며 피를 뱉었다. 이걸로 끝난 것 같나? 박 부회장님은. 윤 실장은 그의 턱을 발로 걷어차 말을 끊었다. 입 다물어. 넌 이제부터 회장님의 개가 될 테니까. 윤 실장은 보안 채널로 강태환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목표 확보했습니다. 생존자 일부 생포했습니다.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택의 통제실 강태환은 아들 민준의 어깨를 굳게 잡았다. 첫 번째 전투는 승리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강태환은 모니터 속에서 담요에 쌓여 떨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10년 만에 찾은 그녀는 또다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다. 박상철, 내 놈을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장갑 차량이 멈춘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산기슭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기업 연수원처럼 보였지만 그 실체는 진룡그룹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집약된 제1안전가옥 시그마였다. 서연화는 여전히 방탄 담요를 두른 채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공포와 혼란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던 괴한들의 얼굴과 자신을 구출해낸 정체모를 무장 요원들의 모습이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었다. 이쪽입니다, 서 실장님. 윤 실장이 그녀를 부축하며 내부로 안내했다. 안전가옥 내부는 병원처럼 깨끗하고 차가웠다. 모든 것이 차분한 베이지 톤으로 통일되어 있었지만 문과 창문은 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팀이 신속하게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큰 외상이 없었다. 안정제입니다. 이걸 맞으시면. 싫어요. 연화가 날카롭게 거절했다. 그녀는 지금 잠들어 버릴 수가 없었다. 약물로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아까 자신을 덮쳤던 그 끔찍한 기억의 파편들보다 더 두려웠다. 그녀는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한지수라는 이름은 거짓이었다. 그렇다면 서연화는 누구인가? 강태환은, 그리고 박상철이라는 이름은 왜 이토록 자신에게 공포를 안겨주는가?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었다. 그때 안전가옥의 육중한 방탄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환이 폭풍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여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연화가 무사히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의 뒤를 따라 강민준이 작은 그림자처럼 들어섰다. 연화는 강태환의 등장에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이 남자는 자신을 아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그녀에게 안정감보다는 위협감을 주었다. 강태환은 그녀의 공포를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다. 괜찮소?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잠겨 있었다. 10년 동안 상상했던 재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보며 두려워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녀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사리로 이가 갈렸다. 연화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시선은 강태환을 지나 그 뒤에 서 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강민준, 아펙스 호텔에서 강태환이 불렀던 그 이름. 아이는 그저 가만히 서서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강태환에게서는 공포와 혼란을 느꼈지만 저 아이를 보는 순간 연화의 심장 한 구석이 쿡쿡 쑤셔왔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마주한 듯한 단 가슴 시린 아픔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민주는 아버지의 재질을 뿌리치고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을 피하지 않았다. 12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아주 작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 그것은 방가쇠였다. 연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엄마라는 단어는 그녀의 뇌를 방어하던 두꺼운 벽을 관통하는 충격파가 되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오피스텔에서 겪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격렬한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연화야, 강태환이 놀라 그녀에게 달려갔다. 민준아, 그만해. 아직은 무리야. 그는 아들을 나무라며 연화의 어깨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 연화야, 의사 당장 의사 불러. 하지만 강태환의 다급한 목소리와 접촉은 오히려 연화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녀의 눈앞에서 현실의 풍경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졌다. 그리고 그 틈새로 10년 동안 억눌려 있던 기억의 홍수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새하얀 실험실. 눈부신 조명 아래 거대한 플라즈마 구체가 푸른빛을 내며 회전하고 있었다. 유기 에너지 코어. 그녀의 모든 것이 담긴 연구였다. 성공이에요. 태환 씨, 드디어 해냈어요. 그녀는 기쁨에 차 강태환을 껴안았다. 그는 서툴게 웃으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당신은 진룡의 보물이야, 서연화. 장면이 바뀌었다. 비가 내리는 밤. 강태환의 차가운 목소리. 당신에겐 극간 연구가 나보다 민준이보다 더 중요한가? 진룡의 안주인 자리가 그렇게 우스워.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왜 당신은? 격렬한 다툼. 차문을 세게 닫고 뛰쳐나왔다. 다시 장면이 바뀌었다. 박상철 부회장의 탐욕스러운 눈빛. 서 박사, 그 코어 기술 내게 넘겨. 강 회장은 저런 어린애 같은 이상주의로는 진룡을 이끌 수 없어. 나와 함께라면 세상을 가질 수 있어. 역겨워요. 이건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차갑게 돌아섰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 빗길 속의 덤프트럭. 경적 소리. 핸들을 꺾을 시간도 없었다. 정면 충돌. 쇠가 찢어지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 불길이 치솟는 차량.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누군가 자신을 차에서 끌어냈다. 박상철의 해결사 고스트의 얼굴이었다. 부회장님의 명령이다.
연구 데이터는 우리가 잘 쓰지. 그는 그녀의 머리에 무언가를 주사했다. 기억은 고통스러울 뿐이야. 잊어버려. 모든 걸. 그리고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그녀가 불타는 차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강물로 굴러떨어져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기억을 잃은 한지수로. 아,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완성했다. 10년 전의 진실.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를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는 두 남자. 더 이상 안개 속에 가려진 낯선 이들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이 강태환을 향했다. 자신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상처를 주었던 남자. 자신의 남편, 태환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분명한 인식이 담겨 있었다. 강태환은 숨을 멈췄다. 한지수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아니었다. 그가 사랑했던 당당하고 강인했던 서연화의 눈빛이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연화의 시선이 옆에 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옮겨졌다. 10년 전 2살배기 아기였던 자신의 아들. 천재적인 두뇌를 숨기고 있던 아이.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준의 뺨을 감쌌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민준아, 내 아들, 이렇게 컸구나. 엄마가, 미안해. 강민준. IQ 300의 천재 소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냉철한 표정을 풀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돌아오셨군요. 그것은 확인이 아닌 10년간의 기다림에 대한 종지부였다. 강태환은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을 동시에 끌어안았다. 10년의 세월이 그 모든 오해와 고통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되찾았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심장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연화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강태환을 바라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상철, 그 자가 모든 걸 꾸몄어요. 연화는 10년 전의 마지막 날을 박상철의 배신과 암살 시도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내 에너지 코어 기술을 훔치려 했어요. 내가 거절하자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는 내가 죽은 줄 알았겠죠. 그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내 기억, 사고의 충격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약물을 주사했어요. 내 기억을 강제로 지웠어요. 강태환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박상철, 자신의 형제처럼 믿었던 자. 10년간 자신의 곁에서 자신의 고통을 지켜보며 비웃었을 그 배신자.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비틀거렸지만 강태환이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피해자 한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돌아온 천재 과학자이자 이 전쟁의 핵심 증인인 서연화였다. 그가 내 연구를 훔쳐갔어요, 태환 씨. 하지만 핵심 기술은 내 머릿속에 있어요. 박상철은 껍데기만 가진 거예요. 강태환은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다. 그 자가 훔쳐간 건 당신의 연구만이 아니야. 우리의 10년이야.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민준이 자신의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어머니의 기억이 돌아왔으니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어요. 박상철이 훔쳐간 불완전한 데이터가 진룡 바이오에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어머닌 아시겠죠? 서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프로젝트 카이로스. 그가 내 연구를 도용해 만든 괴물이지. 10년 만에 다시 뭉친 가족. 그들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공동의 적을 향한 차가운 분노로 하나가 되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청송제의 고요함은 깨졌다. 박상철 부회장은 동이 트기 시작하는 정원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다. 고스트 팀과의 연락은 자정 무렵을 기점으로 완전히 두절되었다. 그들이 실패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전신을 올가매고 있었다. 그는 실패를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10년 전 서연화를 처리할 때도 그는 완벽을 기했다. 비록 시신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불타는 차량과 강물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오만이자 실수였다. 그리고 그 실수가 10년 만에 유령이 되어 돌아왔다. 특별 보안 단말기가 울린 것은 그때였다. 고스트의 번호가 아니었다. 그가 경찰청 내부에 심어둔 최고위급 정보원이었다. 박상철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인가?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한남동 오피스텔 인근에서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신원불명의 무장 괴한들이 다수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룡그룹의 블랙옵스부 팀이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언론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블랙옵스, 강태환의 사병 애쉬빙이었다. 박상철의 손에서 단말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고스트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정에 빠진 것이다. 강태환이 알고 있었다. 서연화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노린다는 것까지. 그가 자신보다 한 발 빨랐다. 그렇다면 어젯밤의 그 소개팅은 강민준, 그 건방진 꼬마,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것은 우연한 재회가 아니었다. 강태환의 아들이 쳐놓은 덫이었다. 그리고 서연화는 이제 강태환의 가장 안전한 요새, 시그마에 있을 터였다.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올랐지만 이내 그것은 모든 것을 건 도박사의 광기로 변했다. 어차 피암살은 실패했다. 이제 숨어서 행동할 시간은 끝났다. 서연화의 기억이 얼마나 돌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강태환의 손에 들어간 이상 프로젝트 카이로스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박상철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강태환이 자신을 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강태환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는 10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서연화의 데이터로 프로젝트 카이로스를 성공시켰고 그 수익으로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사람으로 채웠다. 강태환은 황제였지만 그 황제를 지탱하는 기둥은 자신이 쥐고 있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지. 박상철은 서재의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암호화된 장부와 스위스 은행의 보안 카드들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그가 10년간 축적한 비자금 그의 전쟁 자금이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가 왔다. 그는 즉시 홍콩에 있는 자신의 비밀 펀드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판도라 계좌 전액 개방한다. 지금 즉시 진룡그룹 모든 계열사의 주식을 공매도해라. 특히 진룡바이오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시장에 공포를 심어야 한다. 이것은 자살 공격이나 다름없었다. 자신이 키운 진룡바이오를 스스로 공격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박상철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다. 주가 폭락으로 인한 혼란. 그 혼란 속에서 강태환의 리더십에 균열을 내고 공포에 질린 이사들을 선동해 그를 끌어내리는 것. 두 번째 전화는 그가 관리하는 언론사들의 핵심 간부들에게 향했다. 특급 정보다. 강태환 회장이 정신적 불안정 증세를 보이고 있다. 죽은 아내의 환영에 시달려 어젯밤 서울 시내에서 사설 군대를 동원해 총격전을 벌였다. 진룡바이오에
프로젝트 카이로스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그룹 전체가 위험하다는 루머를 퍼뜨려 그는 진실 블랙옵스 동원과 거짓 카이로스 결함을 교묘하게 섞었다. 강태환이 진실을 해명하려 할수록 그는 미치광이로 몰릴 것이었다. 그는 강태환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고립시킬 계획이었다. 안정가옥 시그마. 강민준의 통제실 모니터에 붉은 경고등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아버지 어머니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울렸다. 메인 스크린에는 진룡그룹의 주가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그래프가 떠올랐다. 개장 10분 만에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했다. 박상철이 강태환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놈이 자신의 둥지까지 불태우며 발악하는군. 그는 즉시 재무팀의 비상방어 명령을 내렸지만 상대는 10년간 준비한 막대한 비자금을 동원하고 있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동시에 익명의 정보지들이 일제히 강태환의 정신 이상설을 타전하기 시작했다. 진룡그룹 강태환 회장. 죽은 아내 망상에 사로잡혀 서울 도심서 무력 충돌. 기사는 어젯밤의 총격전을 정확히 언급하며 강태환이 이성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이건 단순한 시장 교란이 아니에요. 서연화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룡바이오의 주가 그래프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가 카이로스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건 자아의 행위예요. 자신이 훔친 기술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어요. 왜? 증거 인멸.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시장이 붕괴하고 회사가 혼란에 빠지면 카이로스 프로젝트는 중단되거나 폐기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와서 저것이 가짜라고 증명해도 이미 망가진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는 모든 걸 잃기 전에 스스로 판을 엎으려는 거예요. 강태환은 아들의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를 끌어내리겠지.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장 비서실장의 긴급 통신이 연결되었다. 회장님, 방금 박상철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7명이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안건은 회장님에 대한 해임 결의안입니다. 올 것이 왔다. 박상철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그는 암살이라는 어둠 속의 칼이 실패하자 이사회라는 빛 속의 칼을 빼든 것이다. 그는 강태환을 회사에 해를 끼치는 미치광이로 몰아 합법적으로 축출할 계획이었다. 강태환의 눈이 이글거렸다. 이사회는 언제지? 24시간 후입니다, 회장님. 24시간. 박상철은 그 시간 동안 주가를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언론을 이용해 강태환을 완벽하게 고립시킬 작정이었다. 이사들은 공포에 질려 박상철의 손을 들어줄 것이 분명했다. 태환 씨. 서연화가 강태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사들 앞에서 내가 증언해야 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박상철이 1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카이로스가 내 기술을 훔친 불완전한 복제품이라는 것을. 안 돼. 강태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당신 말을 믿지 않을 거요. 오히려 박상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겠지. 내가 죽은 아내와 똑같이 생긴 여자를 데려와 망상을 펼친다고 할 거요. 당신을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그럼 어떡하실 건데요? 연화가 절박하게 물었다. 이대로 당하실 거예요. 아니, 강태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놈이 돈으로 전쟁을 시작했다면 돈으로 갚아줄 것이다. 놈이 10년간 비자금을 모았다면 나는 진룡 그 자체를 걸겠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자산관리팀에 연락했다. 내 모든 사재를 동원해 주식을 방어한다. 놈이 파는 만큼 전부 사들여. 아버지, 그건 위험해요. 민준이 반박했다. 박상철의 자금 규모를 몰라요. 밑도 끝도 없이 쏟아부으면 아버지의 지분까지 위험해져요. 이건 자금 싸움이 아니에요. 명분 싸움이에요.
민주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었다. 화면에는 박상철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7명의 이사들 프로필이 떠 있었다. 이들이 박상철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박상철에게 붙었어요. 그들을 무너뜨리려면 그들의 돈줄을 끊어야 해요. 어떻게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박상철이 10년간 비자금을 만들었다면 그 돈이 이들에게 흘러들어간 흔적이 반드시 있어요. 스위스 은행 조세피난처. 그가 아무리 깨끗하게 세탁했어도 디지털 세상에 흔적은 남아요. 민준이 서연화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카이로스가 왜 불완전한지 기술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사들이 과학자는 아니지만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사기라는 건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민준은 강태환을 보았다. 아버지는 24시간 동안 버텨주세요. 주가 방어든 여론전이든 박상철이 승리를 확신하게 만드세요. 놈이 가장 오만해지는 순간 제가 놈의 심장을 꿰뚫을 창을 드리겠습니다. 12살 소녀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각자의 임무를 부여했다. 운명의 24시간이 시작되었다. 강태환은 돈을 서연화는 진실을 그리고 강민주는 그들의 비리를 캐는 각자의 전쟁이었다. 박상철은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상대하는 것은 강태환 한 명이 아니라 10년 만에 하나가 된 천재 가족이라는 것을. 진룡그룹 본사 100층 이사회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24시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든 폭풍의 중심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역설적으로 맑았지만 회의실 내부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 강태환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지만 그 속에서 들끓는 분노는 주변의 공기마저 왜곡시킬 정도였다. 맞은편 임시 의장석에 앉은 박상철은 애써 침통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숨겨지지 않았다. 다른 이사들은 좌불안석이었다. 진룡의 주가는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 중이었다. 그들의 막대한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였다. 언론은 온통 강태환의 정신 이상설과 사설 군대 동원, 스캔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이 긴급 이사회는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을 끌어내리는 마지막 기회였다. 박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가볍게 헛기침을 하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10년 넘게 강태환 회장님을 보필해왔지만 지금 진룡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는 위선적인 슬픔을 가장하며 서두를 열었다. 그는 즉시 메인 스크린에 지난 이틀간의 주가 그래프를 띄웠다. 수직으로 추락하는 붉은색 선은 그 자체로 공포였다. 이것이 현 주소입니다.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안타깝게도 강 회장님 본인의 비이성적인 경영 판단에 있습니다. 박상철은 준비한 자료를 이사들에게 전송했다. 어젯밤 한남동에서 벌어진 총격전. 물론 고스트의 존재는 지웠다. 자료는 강태환의 블랙 옵스 팀이 민간인 거주 구역에서 불법적인 무력을 사용했으며 그 원인이 강 회장의 개인적인 망상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이사 여러분, 강 회장께서는 10년 전에 사망한 아내 서연화 실장의 환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상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서 실장과 닮은 여성을 찾아내 집착하고 있으며 급기야 회사의 공식 보안팀도 아닌 사병 조직을 동원해 납치극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이자 그룹 총수로서의 자격 미달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다. 공포에 질린 이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태환의 스캔들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그들의 돈과 직결된 문제였다. 박상철과 결탁한 한 이사가 즉시 손을 들었다. 박 부회장 말에 동의합니다. 지금 언론이
회장님을 망상에 사로잡힌 폭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룹을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공격은 계속되었다. 박상철은 프로젝트 카이로스로 화제를 돌렸다. 심지어 강 회장께서는 진룡바이오의 미래가 걸린 카이로스 프로젝트마저 개인적인 감정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불신하며 그 가치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해 행위입니다. 이것은 교묘한 진실 왜곡이었다. 카이로스를 공격해 주가를 폭락시킨 것은 자신이었지만 그 책임을 모두 강태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그는 강태환이 카이로스의 진실, 즉 그것이 서연화의 것을 훔친 불완전한 기술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확신했다. 모든 비난이 쏟아지는 동안 강태환은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 박히는 것을 허용했다. 박상철이 모든 카드를 다 꺼내도록 기다렸다. 마침내 모든 발언이 끝나고 회의실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렸다. 박상철이 강태환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태환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단 차가운 이성으로 빛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앉은 채로 나직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 부회장, 연극은 잘 봤소. 아주 감동적이군.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박상철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회장님. 강태환은 가볍게 웃었다. 농담이라 수십조 원을 공매도에 쏟아부은 자네의 배포에 비하면 내 말은 농담도 아니지. 회의실이 술렁이었다. 그게 무슨... 시장의 패닉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오. 강태환이 박상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홍콩과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유령 펀드들. 지난 10년간 자네가 진룡바이오에서 빼돌린 비자금으로 만든 그 펀드들이 일제히 공매도를 시작했지. 내가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느라 지난 24시간이 좀 바빴어. 박상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또 음모론이시군요. 증거 있습니까? 당신의 망상을 뒷받침할 증거. 강태환이 말을 끊었다. 내 사병을 동원한 총격전. 그래, 맞다. 하지만 그건 망상이 아니라 구출 작전이었어. 10년 전 당신이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던 내 아내 서연화를 구하기 위한 작전이었단 말이오. 강태환의 폭탄 선언에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죽은 서연화가 살아있다고 박상철은 코웃음을 쳤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회장님의 망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여자는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안정가옥 시그마. 강민준의 손가락이 폭풍처럼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10년 동안 박상철이 구축한 철옹성의 방화벽이 버티고 있었다. 박상철의 개인 서버는 진룡그룹의 메인 서버와는 완전히 분리된 군사 등급의 보안으로 잠겨 있었다. 젠장, AI 기반의 적응형 방화벽이야. 내가 공격할수록 더 단단해져. 민준이 이를 악물었다. 옆에서 서연화가 카이로스의 기술적 결함을 조목조목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초조하게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아, 시간이 없어. 이사회가, 내 아버지가 버틸 시간이. 알아요. 민준의 눈이 빛났다. AI는 논리를 기반으로 움직여요. 그렇다면 비논리적인 인간적인 약점을 찾아야 해요. 그는 박상철의 심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오만함 탐욕, 그리고 10년 전의 집착. 엄마, 박상철이 10년 전에 사용하던 패스워드 패턴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연화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그리스 신화를 좋아했어요. 자신을 프로메테스라고 생각했죠. 불을 훔친 자. 하지만 그가 가장 집착한 건
시간이었어요. 그는 시간을 통제하고 싶어 했어요. 크로노스, 프로젝트 카이로스. 민준의 손가락이 멈췄다. 유레카. 방화벽의 이름이 크로노스예요. 놈은 10년 전에 그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어. AI의 핵심 로직에 10년 전 자신이 만든 레거시 코드를 숨겨뒀어요. 민준은 더 이상 방화벽을 부수려 하지 않았다. 그는 10년 전의 낡은 열쇠, 그 레거시 코드의 취약점을 이용해 크로노스의 논리 회로를 속였다. 자신을 과거의 관리자로 인식시킨 것이다. B, 모니터에 떠있던 붉은색 방패 아이콘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뚫었어요. 민준은 즉시 박상철의 비밀금고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입출금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오늘 이사회에 참석한 7명의 이사들에게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 내역까지 모든 것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창을 보냅니다. 놈의 심장을 꿰뚫으세요. 다시 이사회실. 박상철이 의사봉을 들고 있었다. 더 이상 회장님의 망상을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즉시 강태환 회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잠깐. 강태환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민준의 메시지였다. 강태환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 부회장, 자네가 그렇게 원하는 증거, 지금부터 보여주지. 강태환은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박상철은 불길한 예감에 소리쳤다. 당장 꺼 의장 명령이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주가 그래프가 아니었다. 프로메테스 펀드, 취리히, 크로노스 투자조합, 케이맨, 수십 개의 차명 계좌와 거기서 빠져나간 천문학적인 자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그리고 그 돈이 흘러 들어간 종착지. 박상철을 지지했던 7명의 이사들, 그들의 가족 친인척 명의로 된 비밀 계좌에 정확히 꽂힌 입금 내역이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7명의 이사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숨도 쉬지 못했다. 박상철은 자신이 유령을 보고 있다는 듯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불가능했다. 자신의 완벽한 비밀 금고가 털렸다. 강태환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여러분이 받은 그 더러운 돈이 지난 이틀간 진룡의 주가를 폭락시킨 공매도 자금입니다. 박상철은 여러분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회사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배임과 주가 조작에 공범이 되어 나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개우, 거짓말. 박상철이 비명을 질렀다. 저건 조작된 거야. 당장 저걸. 조작. 강태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렸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강태환은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어젯밤 체포된 고스트의 리더, 그의 자백 영상이었다. 이사회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어둡고 축축한 취조실. 어젯밤 체포된 고스트의 리더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윤 실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냉정한 신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놈의 배우는 누구지? 고스트는 잠시 침묵하다가 텅 빈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박상철, 진룡그룹 박상철 부회장이다. 이사들은 숨을 삼켰다. 박상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건 무효야. 강압에 의한 거짓 자백이다. 저놈은 강태환의 사병에게 어젯밤 한지수라는 여성을 공격한 목적은. 윤 실장의 목소리가 박상철의 말을 끊었다. 고스트가 피식 웃었다. 제거. 10년 전에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녀가 서연화라는 것을 박 부회장이 확인했으니까. 박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닥쳐, 저놈 입 닥치게 해. 그는 강태환의 단말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문 옆에 도열에 있던 블랙옵스,
요원 2명이 즉시 그를 제압해 자리로 밀어붙였다. 강태환은 영상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영상 속 고스트의 자백은 계속되었다. 10년 전에도 내가 현장에 있었다. 이 한마디에 강태환의 눈이 불타올랐다. 빗길 속의 덤프트럭. 우리가 꾸민 짓이다. 박 부회장의 지시로 서연화의 차를 쳤다. 그녀가 강물로 추락하기 직전 우리가 그녀를 끌어냈다. 왜 살려뒀지?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 처음엔. 그녀의 머릿속에 든 코어 데이터가 필요했을 뿐. 박 부회장은 그녀를 납치해 기술을 빼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완강히 저항했고 차는 이미 불타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지. 그래서 박 부회장이 플랜 B를 지시했다. 특수 제작한 기억 속어제. 우리는 그녀에게 약물을 주사하고 강물에 던져버렸다.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서. 불타는 차 안에서 죽은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젠장 살아남았던 거야. 자백이 끝났다. 이사회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다. 10년간 감춰졌던 끔찍한 진실. 그것은 단순한 배임이나 주가 조작이 아니었다. 살인교사 납치 불법 약물 투여. 박상철은 인간이 아니었다. 교진 말이야. 전부 조작된 영상이야. 박상철이 광기에 사로잡혀 고함을 질렀다. 강태환 내놈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연극이다. 증거가. 저 영상 말고 증거가 어딨단 말이냐. 증거. 강태환이 차갑게 되물었다. 내놈이 그렇게 원하던 증거. 지금 보여주지. 그 순간 안전가옥에 민준이 마지막 파일을 전송했다. 이사회실의 스크린이 둘로 분할되었다. 한쪽에는 고스트의 자백 영상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10년 전 사고 현장에 CCTV 복원 영상이 나타났다. 민준이 2년에 걸쳐 복원한 바로 그 영상이었다. 빗속에서 덤프트럭이 서연화의 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는 장면. 불길이 치솟는 차에서 고스트의 팀원들이 연화를 끌어내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대기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까지. 고스트의 자백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아, 박상철의 입에서 공기가 새는 소리가 났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무너지듯 기댔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것은 완벽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였다. 그가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아들의 천재적인 집념 앞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스크린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민준이 확보한 박상철의 비밀 계좌 내역과 그 돈이 7명의 이사들에게 흘러들어간 증거가 다시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살인교사의 동기기술 탈취와 배신의 동기동가 명확해졌다. 7명의 이사들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횡령 공범이 아니라 살인자의 편에 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살아있는 시체처럼 굳어버렸다. 박상철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 그래, 내가 졌다. 강태환 내 놈이 이겼어. 하지만 나 혼자 죽진 않아. 그가 소리쳤다. 내가 무너지면 진룡 바이오도 끝이다. 프로젝트 카이로스는 나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 내가 모든 걸. 틀렸어요, 박상철 씨. 그때 이사회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10년 전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강인하고 지적인 카리스마를 내뿜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블랙옵스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서연화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박상철은 유령을 본 듯 눈을 크게 떴다. 서연화, 말도 안 돼. 연화는 더 이상 한지수의 불안에 떨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남편인 강태환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인 후 자신의 살인 교사범 박상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박 부회장. 아니, 이젠 그냥 박상철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당신이 10년 전에 실패했다는 건 잘 알겠어요. 날 죽이는 것도 내 기억을 지우는 것도. 그녀는 메인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연구를 훔치는 것도 실패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카이로스 분석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복잡한 수식과 에너지 흐름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은 프로젝트 카이로스가 진룡의 미래라고 믿으셨겠죠. 연화가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내 유기 에너지 코어 기술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박상철 씨는 핵심 안정화 코드를 훔치지 못했어요. 그건 오직 내 머릿속에만 있었으니까. 그녀는 박상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이 만든 카이로스는 시한폭탄입니다. 불안정한 에너지 변환으로 인해 언제든 코어가 폭주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어제 주가를 폭락시키면서까지 카이로스를 공격한 이유 내가 알아요. 어차피 들킬 거 그 전에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 거대한 사기극을 살아있는 증인의 등장과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가 사기극이었다는 폭로. 그것은 박상철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박상철은 더 이상 반박할 기력도 없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7명의 이사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회 회장님, 저희는 몰랐습니다. 박상철에게 속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주가 방어를 위해 저 살인마와 저희를 엮지 말아 주십시오. 강태환은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윤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윤 실장이 이사회실의 문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블랙옵스가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검찰 특수수사팀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었다. 강태환은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긴 상태였다. 이사회는 그들의 범죄를 확인하는 마지막 무대였을 뿐이다. 수석검사가 박상철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상철 씨, 서연화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및 주가 조작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비명을 지르는 박상철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여기 계신 7분의 이사님들. 검사가 나머지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배임 및 주가 조작 공범 혐의로 전원 체포합니다. 변호사는 유치장에서 부르시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억울합니다. 박상철이 다 시킨 거야. 비명과 울부짖음 속에서 10년간 진룡그룹의 정점에 군림했던 부회장과 그의 하수인들이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마침내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텅 빈 이사회실에는 강태환과 서연화 단 2사람만이 남아있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은 비로소 다시 마주 섰다. 강태환은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격렬한 전투는 끝났다. 강태환은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바라보았다. 민준의 접속을 알리는 작은 녹색 불빛이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다. 그는 키보드에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잘했다 아들아. 그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고 혼란이 정리된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10년 만에 되찾은 진실이었다. 이사회실의 문이 닫히고 박상철과 그의 공범들이 끌려나간 자리는 거대한 공허함으로 채워졌다. 강태환은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탄력감을 느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혹은 악몽이 끝난 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서연화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스크린에 뜬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1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동시에 모든 것을 앗아간 존재. 그녀는 남편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강인함을 유지하던 그녀의 눈빛이 비로소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강태환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떨림이 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10년 전 마지막 다툼 끝에 차갑게 돌아섰던 그날의 후회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었소.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연화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찾아준 거예요. 우리 민준이가 날 찾아줬어요. 그들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밖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사회실 안 두 사람 사이에는 10년 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강태환은 개인 단말기를 꺼냈다. 안전가옥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아들에게였다. 그는 수많은 말을 입력하려다 모두 지웠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보냈다. 집으로 가자.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진룡그룹 박상철 부회장, 살인교사 및 천문학적 횡령 혐의로 전격 구속. 진룡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바닥을 쳤다. 시장은 그룹의 존폐를 논하기 시작했다. 강태환의 리더십 역시 망상 스캔들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 진룡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태환은 모든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지치거나 패배한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박상철의 범죄 사실을 간략하게 인정했다. 그룹의 수장으로서 내부의 부패를 미리 막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사과보다 더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태환의 말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는 옆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진룡그룹이 잃어버렸던 보물, 그리고 저의 아내 서연화 박사가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화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졌다. 10년 전 실종된 천재 과학자의 귀환. 그것은 박상철의 구속보다 더 충격적인 뉴스였다. 그녀는 더 이상 한지수의 불안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다운 지적인 카리스마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10년 전의 진실과 프로젝트 카이로스의 사기극을 폭로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기술 6기 에너지 코어의 비전을 발표했다. 박상철이 훔친 것은 껍데기입니다. 진정한 기술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진룡그룹은 카이로스를 전면 폐기하고 저 서연화가 이끄는 제네시스 코어 프로젝트를 통해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공포에 휩싸였던 투자자들은 광분했다. 오노리스크는 사라지고 핵심 기술의 귀환이라는 메가톤급 호재가 시장을 덮쳤다. 바닥을 쳤던 진룡의 주가는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전의 가치를 뛰어넘어 폭등하기 시작했다. 강태환은 제국을 지켜낸 것이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다. 한남동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성이 아니었다. 저녁 6시, 진룡그룹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강태환 회장은 해가 지기 전에 퇴근했다. 그의 비서실은 이 기적에 적응하느라 분주했지만 그것은 기분 좋은 혼란이었다. 그는 서재가 아닌 1층의 거실로 향했다. 거실 한쪽 벽면 전체는 이제 투명한 스마트보드로 바뀌어 있었다. 그 앞에는 강민준과 서연화가 서서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아니 엄마, 쿼크 안정화 공식에 플랑크 상수를 변수로 넣으면 오류가 생겨요. 차라리 촉근 이론에 M 이론을 적용해야 민준아 M 이론은 아직 가설일 뿐이야. 현실화하기엔 잠깐. 내 말대로라면 차원 간의 에너지 간섭을. 연화는 아들의 천재성에 매일같이 감탄하고 있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10년 동안 그녀의 아들은 그녀의 지성을 뛰어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스러운 괴물이었다.
강태환은 팔짱을 낀 채 두 천재의 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그들의 대화 내용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을 보고 있었다. 자신의 가족. 그만 저녁 먹을 시간이다. 강태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제야 두 사람은 토론을 멈추고 식탁으로 향했다. 과거 이 거대한 식탁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강태환은 없었고 민주는 방에서 홀로 식사를 해결했다. 집사들이 차려놓은 음식은 언제나 차갑게 식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음식들. 그리고 세 사람. 강태환은 더 이상 일에 쫓기지 않았고 민주는 더 이상 자신의 방에 숨지 않았다. 연화는 아직 끔찍했던 기억의 트라우마 PTSD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가끔 큰 트럭 소리나 빗소리에 경기를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쪽에서는 강태환이 다른, 한쪽에서는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흉터가 남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리 과학자로서의 명예와 엄마로서의 행복을 되찾았다.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다. 하지만 10년 전 이 집을 짓눌렀던 차가운 침묵, 챔모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충만하고 평화로운 고요함이었다. 민주는 포크로 음식을 찔끔거리며 태블릿에 무언가를 적었다. 민준아, 식사 중엔 태블릿 치워. 연화가 부드럽게 나무랐다. 민주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태블릿을 껐다. 아버지, 오늘 이사회에서 새로 임명한 재무이사 말이에요. 그 사람 자금 흐름이 깨끗하지 않아요. 제가 5분 만에 찾아냈는데. 강태환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중에 보고해라.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그는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10년간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살아왔다. 그는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으로 일에 미쳐 아들을 방치했다. 하지만 그가 방치했던 아들이 그의 천재적인 지성으로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되찾아왔다. 강태환은 깨달았다.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은 진룡그룹을 이끈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두 사람. 서연화와 강민준을 가족으로 둔 것이었다. 내일 주말인데 다 같이 나갈까? 강태환이 툭 던지듯 말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제안이었다. 연화와 민준이 동시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어디 가실 건데요? 남산,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났던 곳. 강태환이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민준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유치해요. 하지만 그의 입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